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IC 칩의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이런 검은색의 그런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요. 실제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열어보았을 때도 이런 검은색의 반도체 패키지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혹은 뭐 반도체를 만드는 8대 공정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웨이퍼의 산화, 후토, 식각,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그리고 이제 EDS 테스트까지 이 공정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IC 칩이 실장이 되어 있는 그런 웨이퍼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의 경우에는 이런 8대 공정에서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징 공정은 앞선 이제 7대 공정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공정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즉 1번에서 7번까지의 공정 중에서 이 사이에 뭐 한 2번에서 6번 정도까지의 공정 기술들이 패키징 쪽으로 이제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들은 공정의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순수한 베어 실리콘이 진성 반도체가 이렇게 인고세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실대 공정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IC 칩이 실장되어 있는 이러한 웨이퍼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키징을 통해서 이러한 IC 칩이 존재하는 웨이퍼들을 패키징을 진행을 하면 실제 생활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반도체 패키지의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패키징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로 동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우사트, 아웃소스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패키지 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도체 어셈블리 혹은 이제 그냥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이제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패키징은 이제 포장의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점에서의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목적에 맞게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를 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존재하는 실제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이제 모식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검은색의 보호 소재인 EMC의 하단에는 이렇게 반도체 칩이 존재하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 칩에서 패턴면과 실리콘면이 존재하는데 패턴면에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지만 어떤 계산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들을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내보낼 때 이제 하단에 기판이라는 곳에 인터커넥션을 이제 형성을 해서 신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의 목적은 이런 검은색의 소재 혹은 기판을 활용을 한 다음에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기판을 통해서 정기적인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수행이 되었을 때 하나의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제 2.5D와 같은 어드밴스 패키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5D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비메모리와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결합을 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2.5D 패키지의 플랫폼인 폼팩터인 H큐브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HBM과 같은 이제 고성능의 3D로 스태킹이 되어 있는 메모리, 그리고 옆에는 이제 로직이 들어가 있죠. 비메모리인데,
저희가 요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 이제 인터포저라고 부르는 뭐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판을 통해서 이 HBM과 그리고 비메모리가 빠르게 연결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신호들만 또 하단을 통해서 더 큰 곳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2.5D와 평면으로 살펴봤을 때 2.5D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HBM을 뭐 6개까지 막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 숫자가 이제 더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내연기관차, 뭐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뭐 지금도 내연기관이 이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뭐 몇십 년은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차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엔진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이제 기관이 내연기관에서는 핵심이죠. 근데 이러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마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0마력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마력이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까지 구동력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동력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 미션이 또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바퀴를 이제 구동을 시키는 뭐 샤프트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할 텐데 저희가 예전의 패키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의 패키징은 전공정에서 만들어진 엔진 혹은 IC 칩을 가지고 이 IC 칩의 성능들이 온전히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미션과 샤프트를 이제 같이 뭐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 바퀴의 구동력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반도체 패키징은 250마력 이상의 어떤 성능을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전공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IC 칩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종 집적을 한다, 혹은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보셨었던 고성능의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종류의 칩, 혹은 뭐 비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또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를 비유를 해보면 엔진이라고 부르는 동력원 옆에 모터라고 부르는 새로운 동력원 혹은 IC 칩이 다른 종류를 두 개를 한꺼번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을 하게 되면 최대 마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드밴스 패키징은 이렇게 다른 종류의 어떠한 구동력을 낼 수 있는 혹은 다른 종류의 성능을 낼 수 있는 IC 칩들을 같이 하나로 이제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능들을 이제 발현을 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의 장점이다. 그리고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컨벤셔널 패키징은 여전히 이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가 뭐 2020년도를 기준으로 약 56% 정도의 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앞서서 봤었던 시스템인 패키지에도 컨벤셔널 패키지가 들어갔거든요.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어드밴스 패키지와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컨벤셔널 패키징까지 다 가져다 치면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약 80%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최근에 HBM이 굉장히 점유율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에 활용이 되는 뭐 GDDR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활용이 되는 D램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뭐 태블릿 등에 들어가는 LPDDR 같은 것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HBM의 개수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패키지가 이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이제 흐름은 사실은 제품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요. 흐름 자체는 이 제품 두 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이어 본딩 제품이고요. 와이어 본딩은 주로 저희가 모바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LPDDR이나 아니면 낸드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랩칩 방식인데요. 플랩칩은 이제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용으로 각각 공정이 진행이 되고요. 커머셜 패키징 공정의 흐름을 빠르게 살펴보면 전공정에서 이제 들어오는 웨이퍼, IC 칩이 존재하는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면 백랩과 스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각 제품별로 와이어 본딩 혹은 플립칩 마운트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공정을 저희가 인터커넥션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즉, 정기적 연결을 해주는 어떠한 공정들을 와이어 본딩 혹은 플랩칩 마운트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C 칩을 실제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몰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키지가 어떤 종류인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마킹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판의 하단에 솔더 볼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어태칭을 해주는 공정. 그리고 이제 PCB에 위치해 있는 패키지들을 각각 개별화하는 패키지 소팅, 그리고 이제 각종 정기적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의 패키지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와이어 본딩과 이제 플랩칩 제품은 중간의 공정이 조금씩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다이 어태치라고 부르는 세부 공정과, 그리고 플랩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럭스, 리플로우라고 부르는 그런 세부 공정들이 존재하는 과정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팹에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입고가 될 때 각각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과 이제 플랩칩용 웨이퍼의 차이점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연층이 깔려 있는데 옆에 실제로 저희가 인터커넥션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패드 부분이 열린 상태로 입고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랩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커넥션에 이런 솔더 범프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솔더 범프 같은 경우에는 팹에서 웨이퍼 범핑 혹은 이제 UBM, 언더범프 메탈러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컨벤셔널 쪽으로 입고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칩의 이제 UBM, 솔더 범프 작업을 한번 웨이퍼 범핑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전공정 기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이제 열려 있는 곳이 있으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절연층, PI들을 이제 코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범프를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얇은 도금막을 이제 깔아주게 됩니다. 도금을 위한 이제 스퍼터링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프가 형성이 돼야 될 자리에 이제 PR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금을 통해서 이러한 범프가 성장이 되게끔 해주고 난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란 예쁜 범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PR은 그 전에 또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방막층도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기둥이 들어가 있는 범프를 살펴보게 되면 얘도 똑같아요. 패드가 열려 있는데 거기 PI 코팅 해주고 그다음 UBM 진행을 하고 PR 깔아주고 그다음에 차이점은 SNAG를 먼저 당연히 입히는 게 아니라 구리를 도금으로 성장을 시키고 SNAG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PR을 없애주고 얇은 도금층을 또 없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SNEG가 동그랗게 예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웨이퍼 범핑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웨이퍼 범핑은 플랫칩용으로만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도 사실은 이제 프론트엔드가 저희가 팹을 뜻하는 건데요. 패키징 공정에서도 프론트엔드와 이제 백엔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웨이퍼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칩의 형태로 공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키징에서는 단위 공정이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단위 공정의 변화와 운송 수단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팹에서 유포된 웨이퍼는 푸브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담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푸브인데요. 푸브에 담겨서 이제 OHT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됩니다. OHT는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잉이 진행이 되고 나면
웨이퍼에서 이제 소잉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칩의 형태로 이제 잘렸다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칩의 형태로 잘리게 되면은 저희가 PCB라고 부르는 곳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PCB 단위 공정은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몰딩부터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와이어 본딩과 플랩칩 마운트가 끝난 시점, 그때부터는 이제 매거진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렇게 PCB의 형태로 이 PCB가 있으면 칩들을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실장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PCB의 단위로 또 공정이 진행이 되고 그때 운송수단은 매거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공정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패키지 소팅이 됐다라는 거는 PCB 자체를 저희가 잘라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PCB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하나의 패키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트레이라는 곳에 저희가 또 새로 담은 다음에 이 트레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운송수단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트레이에 이제 패키지들을 담아가지고 테스트 공정에서 저희가 운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은 단위 공정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통칭을 하면은 PCB가 붙어 있기 때문에 PCB 레벨 패키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팹에서 입고가 되면 흡에 담긴다. 웨이퍼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PCB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매거진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거진을 활용을 하고 나면, 활용을 한 뒤에는 저희가 하나하나 개별화된 패키지들을 트레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담아서 테스트 공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되는 이제 백랩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백랩 공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팹에서 입고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공정이에요. 백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패키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칩을 굉장히 얇게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잘 깨지지 않게끔 결함들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순서들을 살펴보면은 팹아웃된 웨이퍼가 있으면 팹아웃된 웨이퍼는 양쪽 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존재하는 패턴면과 그리고 실리콘이 존재하는 실리콘 면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패턴면이기 때문에 이 패턴면 쪽에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을 해줌으로써 패턴면의 트랜지스터들이 데미지를 받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웨이퍼를 뒤집게 되면은 실리콘면이 노출이 되고요. 이러한 실리콘면을 저희가 백랩, 뭐 백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백그라인딩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동의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께까지 연삭 그리고 이제 연마를 하게 되면은 팹에서 들어왔을 때는 두꺼웠었던 웨이퍼가 이런 찐 웨이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찐 웨이퍼로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패턴면과 실리콘면 쪽에 어떠한 서로 어, 물질들 간의 열 팽창 개수 차이가 이제 나겠죠. 즉 팽창을 하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웨이퍼가 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웨이퍼 고정링이라고 부르는 곳에 웨이퍼를 고정을 시켜서 다음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턴면을 이제 보호를 하는 이런 라미네이션 테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백그라인딩 테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랩 테이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텍션 테이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각각의 동의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탭에서 이제 입고가 된 웨이퍼가 있으면 패턴면과 실리콘면, 이렇게 양쪽 면이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패턴면의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림이고요. 실제 이 라미네이션 테이프들은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이제 발라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당연히 저희가 실리콘면 쪽에서 연삭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분진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실리콘 분진들에 의해서 패턴면이 데미지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패턴면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얇은 금속 면이기 때문에 실리콘 분진, 특히나 이제 패키징 쪽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분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노 단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단위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마이크로 단위의 분진들이 패턴면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외력에 의해서 패턴면이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라미네이션을 진행을 해주고요. 라미네이션 테이프의 이제 특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패키징에 사용이 되는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 경화성, 즉, 열에 가했을 때 굳어지는 고분자와 광경화성 고분자가 존재하고요. 얘네 둘 중에 한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 경화성의 이제 대표는 에폭시 고분자를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광경화성 고분자는 아크릴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폭시가 열을 받게 되면 에폭시 수지가 고분자가 딱딱하게 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UV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럼 딱딱하게 굳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접착력을 잃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에 사용이 되는 그런 고분자는 이 열경화성과 광경화성의 두 가지인데, 라미네이션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광경화성 소재이기 때문에 자외선 UV를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경화가 되면서 경화가 된 거를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경화되면서 패턴면 쪽을 딱딱하게 이제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보호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떼어낼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UV 주사를 이제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착력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UV를 조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그라인딩이 일어나는 공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백그라인딩 설비이거든요. 이 설비를 살펴보게 되면은 실리콘 면 쪽이 이렇게 그라인딩 휠 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존재하는 걸 저희가 그라인딩 휠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이제 사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포를 생각을 하면 나무 토막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그라인딩 휠이 실리콘 면 쪽을 이제 연사 혹은 연마를 진행을 해주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맷돌의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맷돌도 저희가 이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저기 맷돌에 이제 집어 넣었었던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르게 이제 빠지죠.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원리로 그라인딩 휠을 활용을 해서 웨이퍼들을 고르게 이제 저희가 연삭을 진행을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백랩 같은 경우에도 공정의 단계가 세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거의 2단계 정도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단계를 저희가 G1, 2단계를 G2, 그리고 3단계가 존재한다면 G3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연삭이라고 부릅니다. 연삭은 목표 두께까지 깎아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저희가 연마라고 부르는데 연마는 거칠기를 없애는 것을 저희가 연마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연삭의 과정에서는 그라인딩 휠을 활용하여 목표 두께까지 빠르게 이제 깎아내린다, 연삭을 한다라는 거고, 빠르게 이제 목표 두께까지 깎아내리려면 그라인딩 휠이 당연히 더 거친 것을 활용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연마인데요. 연마 같은 경우에는 목표 두께까지 이제 저희가 연삭을 했으면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거친 면들을 없애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초미세 연마 같은 경우에는 뭐 HBM과 같은 제품은 위쪽에 몰드가 안 깔려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결함들을 더더욱더 완벽하게 없애줌으로써 칩이 깨지는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MP,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 같은 방법을 이제 쓰게 되고요.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표면이 이제 더욱더 이제 빤빤해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삭과 연마, 뭐 1단계, G1, G2의 차이점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라인딩 휠의 거칠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라인딩 휠이 존재하는데 이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휠의 거칠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연삭이 목적이냐, 연마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거칠기가 다른 그라인딩 휠을 또 고를 수가 있고요. 사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거칠기가 사포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빠르게 이제 깎아내린다. 사포를 활용을 해서 나무 토막을 빠르게 깎아내린다라고 하면은 더 거친 이제 사포를 활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거친 사포를 활용을 해주면 표면에 가시 같은 게 이제 보통 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 부드러운 표면에 지닌 이제 사포를 통해서 강수가 높은 사포를 통해서 표면을 저희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친 연삭을 진행을 했을 때는 표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남지만 저희가
부드러운 미세 연마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스크래치들을 이제 깨끗하게 칩의 표면에서 없앨 수 있는 걸 실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랩 공정의 이제 목적을 뭐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겟 두께예요. 그래서 그라인딩 휠, 뭐 백그라인딩 공정을 통해서 백랩 공정을 통해서 제품별로 적합한 이제 타겟 두께로 저희가 연삭을 진행을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메모리 제품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칩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메모리 제품의 경우에는 다단적층을 위해서 저희가 얇게 연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모리 제품은 약 40에서 한 60 마이크로 정도 수준까지 칩들을 이제 연삭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뭐 8단이 됐든 4단이 됐든 더 높은 단수로 얘네들을 쌓아 올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단 아니면은 그 위에 패키지를 하나 더 얹는 2단 정도 제품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메모리 제품 대비해서 두께가 더 두꺼워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100에서 한 150 마이크로 정도 수준으로 칩을 두껍게 내버립니다. 칩이 두꺼우면 당연히 이제 깨질 확률이 덜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비메모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텁게 내버려 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겟 두께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얻어내는가라는 거를 뭐 그림의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라미네이션 테이프 밑에 패턴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면이 있는데요. 백그라인딩 공정이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실리콘면이 깎여 나가면서 굉장히 얇은 틴 웨이퍼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백랩 공정의 목적이 타겟 두께였다면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결함의 제거에 존재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성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생각을 해보면요. 웨이퍼를 뭐 만져보셨을 수도 있는데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어떤 데미지가 가해지게 되면은 내부에 존재하는 결정면에 따라서 웨이퍼의 데미지가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면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111, 뭐 100 아니면 110 뭐 이런 애들을 저희가 뜻하는데요. 이 실리콘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면들을 따라서 데미지, 크랙이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결정성이 없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정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정질의 이제 대표는 유리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경우에도 뭐 결정성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깨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금이 쫙 이렇게 뭐 일직선으로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면서 깨지는 경우를 살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질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들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 IC 칩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면이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성에 의해서 데미지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결함들을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결함들을 제거를 이제 어떠한 식으로 이제 뭐 결함들이 제거를 했을 때 장점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웨이퍼 표면에 정말로 이렇게 어떤 데미지가 이제 가해지게 되면은 결정성을 살펴봤을 때 실리콘면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면에 따라서 이렇게 크랙이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만 이러한 크랙들이 발생을 하는, 당연히 수평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리콘면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미지를 받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만 크랙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패턴면 내부까지도 크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그라인딩 공정을 통해서 혹은 뭐 실리콘 웨이퍼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리콘면 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결함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결함들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의 시드들의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것을 백랩 공정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백랩이 끝나고 나면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칩을 개별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칩을 개별화하는, 즉, IC 칩을 웨이퍼에서 하나하나 이제 자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개별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소잉 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블레이드 휠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을 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를 내부에다가 데미지를 준 다음에 그 레이저 데미지가 받은 곳에 이제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점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선이 되는 형태로 칩들이 잘려나가는 그런 두 가지 공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블레이드 소잉을 살펴볼 텐데요. 소잉이라고 부르는 단어도 이제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블레이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어들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물리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칩을 자르는가라는 것을 이제 공정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웨이퍼가 팹에서 입고가 되면 라미네이션 테이블 붙이고 실리콘면 쪽에 저희가 백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얇아진 이제 틴 웨이퍼를 웨이퍼 고정링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런 블레이드 휠을 활용을 해서 칩들을 개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개별화가 끝나고 나면은요, 스윙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IC 칩들이 개별화가 되면서 개별의 이제 칩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그냥 스윙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치선을 따라서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 절치선을 저희가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웨이퍼에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를 수 있는 그런 스크라이브 라인들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했었던 이런 물리적인 소잉 방식 외에 레이저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레이저를 활용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라는 거는 안 보이는 곳에 어떠한 안 보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제 레이저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칩의 내부에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점의 형태로 데미지를 넣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점에다가 어떤 외력을 가하게 되면 선 형태로 이제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쫙 하고 갈라지거든요. 그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레이저로 데미지를 넣고 점의 형태로 데미지를 많이 넣고 난 다음에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이저를 활용을 하는 방식,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저 다이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레이저 다이싱 혹은 뭐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갈공정은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라고 부르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인가라는 거를 공정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물리적인 소잉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물리적인 방식이 처음에 페바 웨이퍼가 입고가 되고 나면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패턴면에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것까지는 두 가지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공정은 저희가 블레이딩을 그 물리적인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백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그런 물리적인 소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미네이션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 면 쪽으로 뒤집어서 실리콘 면 쪽에 어떤 영역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로 데미지를 입혀놓고요. 그 다음에 백랩을 통해서 우리가 밀어야 될 부분까지 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웨이퍼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레이저로 이제 데미지가 입혀진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얇아진 웨이퍼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력을 사방에서 가하고 아래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비트는 그런 외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칩들이 이제 하나하나 개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이제 각각 제품별로 이제 다르게 어떠한 소잉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방식이 당연히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르는 그런 힘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두꺼운 제품들 저희가 그 백랩을 생각을 해보면은
백렉 같은 경우에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제품이 각각 두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딩 방식,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르는 게 유리할 거고요. 메모리 제품들 같은 경우는 40 마이크로, 60 마이크로 굉장히 얇은 제품이라면 이러한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 방식으로 자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이 이제 잘라나가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것도 제품들마다 웨이퍼의 상태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자를 것인가라는 거는 공정에서 불량률이 가장 낮게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잘라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텔스 다이싱, 뭐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 방식, 뭐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징어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징어 게임에서 저희가 달고나라고 부르는 이제 게임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침핀으로 그 달고나에 침핀으로 이제 데미지를 막 넣은 다음에 침핀으로 데미지를 넣는다는 것은 이제 점 형태로 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 형태로 데미지를 넣고 저희가 매력을 가하게 되면 그 점들이 연결이 되면서 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잘려나가는 방식이 레이저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화가 된 칩들을 개별화가 됐으면 실제로 정기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PCB라고 부르는 기판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PCB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공정을 저희가 인터커넥션을 형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와이어 본딩 아니면 솔더 범프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징에서는 인터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TSB가 달려 있는데 TSB의 하단에 보면 또 숄더 범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숄더 범프에서 TSB가 연결되는 그리고 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인터 커넥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패키지 하단에 존재하는 숄더 범프도 사실은 이제 인터 커넥션의 한 종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키징의 이제 전반부 공정인 프론트엔드에서 마지막 공정은 와이어 본딩 혹은 플랫칩 마운트라고 이제 부르는 공정이고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메모리는 뭐 와이어 본딩, 그리고 비메모리는 플랫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정 이후에는 PCB 단위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와이어 본딩 제품과 그리고 이제 플랩칩 제품의 각각의 이제 인터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공정에서 저희들이 웨이퍼를 얇게 만들고 그다음 이제 소잉까지 진행을 했다면 각각의 이제 IC 칩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인터커넥션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메모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본딩을 인터커넥션으로 활용을 해주고요. 플립칩 제품은 숄더 범프를 이제 인터커넥션으로 활용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반도체급의 제품들, 즉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렉이나 이런 게 조금만 발생해도 굉장히 인간의 삶에 이제 불편함을 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렉이라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전기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PC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되는 반도체들은 특히나 이제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 속도는 어떤 인터커넥션에서 인터커넥션의 뭐 전기 전도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급의 이러한 메모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금선으로 활용을 해주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죠. 장점은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 내화학성도 이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내산성 같은 것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급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99.99%의 순금을 활용을 해주는데요. 24K보다도 훨씬 더 순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에 활용이 되는 인터커넥션은 99.99%의 이제 순금을 활용하고 이거를 이제 구리선이나 은선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되는 이제 전자제품들의 적용을 하기에는 산화 때문에
구리라든지 은은 산화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뚝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활용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칩에 활용이 되는 솔더 범프 이제 인터커넥션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솔더 범프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았을 때 IC 칩이 존재를 하는데 IC 칩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실리콘면과 이렇게 패턴면이 있고요. 패턴면의 전기적 인출이 이러한 인터커넥션의 솔더 범프를 통해서 PCB 하단에 이제 기판 CU 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면에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패드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솔더 범프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얀색 이 부분을 SNAG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솔더 범프에서는 왜 구리를 쓸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리는 산화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정말 장점이 많은 금속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 전도성 자체도 금보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구리 같은 경우는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화가 된다는 기준도 결국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냥 대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제 산화가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대기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산화를 방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더 범프 옆에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비어 있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소재가 들어가요. 그럼 그 언더필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구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솔더 범프에는 이렇게 구리 기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이어 본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와이어 인터커넥션을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다이 어태치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플랩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더 범프가 PCB에 잘 결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플랩칩 마운트라고 부르는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10원짜리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길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10원짜리 동전을 살펴보게 되면 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산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산화가 발생한다는 건 전기 전도성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한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본딩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99.99%의 포나인의 어떤 순도의 금을 꼭 활용을 해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급은 아니지만 뭐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활용을 하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용 반도체급 혹은 뭐 전자제품급 반도체용이 아니라면 사실은 은으로 어떠한 인터커넥션을 형성을 하거나 구리 와이어로 형성을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환경적인 이제 보호를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 때는 이러한 선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이어 본딩을 형성하기 위한 다이 어태치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칩의 동의어이거든요. 칩이라는 거는 또 IC 칩의 또한 동의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이 어태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영어로는 붙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어태치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백랩 공정을 살펴보았을 때를 이제 백랩 공정 이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백랩 공정 이후에 저희가 소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잉을 진행을 하기 전에 사실은 다이 어태치 필름이라는 거를 게임 메이커에다가 붙여주는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백랩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이 어태치 필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소잉을 진행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 어태치라는 이제 공정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와이어 본딩 제품은 다단으로 적층을 해야 되는데요. 다단으로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칩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칩들을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활용을 하는 그런 소재를 저희가 다이 어태치 필름 혹은 양면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필름들을 이제 활용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가 있으면은 그 아래쪽에 다이 어태치 필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다이 어태치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접착성이 당연히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접착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칩들을 PCB 쪽에다가 올릴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또 칩을 다이 어태치를 통해 쌓고 그리고 이제 와이어 본딩을 통해서 인터커넥션을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필름도 제가 양면 테이프라고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냥 양면 테이프는 아니거든요. 얘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다이어트 필름은 양면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제 칩과 PCB 간의 이제 접착을 위한 소재이다.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놓고 보면은 4층의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도 일본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소재 점유율이 거의 뭐 80%에 달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설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죠. 사실 우리나라랑 대만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쪽보다는 완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제조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 터치 필름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릴리즈와 이제 베이스 필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4층이라고 했지만 두 개 층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핸드폰도 그 커버를 이제 그 액정에다 씌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위아래 보호 테이프들이 떼주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릴리스와 이제 베이스 필름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내부에 존재하는 다이어 터치 필름이라고 부르는 층과 어데이시브 레이어, 즉 점착층이라고 부르는 이 아크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층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폭시와 이제 아크릴을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섞어줬는가라는 거를 공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렇게 백그라인딩 테이프 혹은 라미네이션 테이프이 패턴면을 보호를 하고 있고 웨이퍼가 이미 틴 웨이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백랩 공정이 앞에서 수행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랩 공정 이후에 우리가 다이어트 치필름이라고 부르는 거를 실리콘 면 쪽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소잉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 필름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잘라주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존재하는 아크릴이라고 부르는 어데이시브 레이어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광병합성 소재이거든요. 그렇다면 UV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 아크릴이라고 부르는 소재가 딱딱해지면서 접착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접착력을 이제 잃게 되면은 당연히 백그라인딩 테이프를 없애주고 나서 다이 픽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이 픽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크릴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에폭시 층에 어떤 에폭시 고분자가 존재하는 다이어트 필름이 칩에 부착이 된 상태로 이 픽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CB 쪽에 가서 그런 픽업이 된 다이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크릴층이 이제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아크릴층이 접착력을 유비를 막고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쉽게 에폭시가 붙은 상태로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접착력을 가진 소재에다가 칼질을 하게 되면 혹은 가위로 양면 테이프를 잘라보게 되면은요. 그 안에 존재하는 끈끈한 이제 접착제 소재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이중 구조로 이제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이 다이어트 쪽에 존재하는 이런 끈끈한 애들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크릴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잘라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에폭시 소재들이 밖으로 이제 딸려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딸려 나오게 되면은 PCB에 부착을 해도 칩이 이렇게 평면으로 놓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와이어 본딩 공정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 태치라는 세부 공정이 끝나게 되면은요, 개별화된 칩들이 이렇게 PCB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와이어를 통해서 얘네들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이어 본딩 툴은 뭐 뒤에서 더 나오겠지만 캐필러리라고 부르는 이런 하얀색의 어떠한 와이어를 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와이어가 골드 와이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파크 혹은 초음파라고 부르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99.99%의 순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 와이어들이 녹아요. 골드 와이어가 녹게 되면서 이런 공해 형태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둥근 그런 프리 에어볼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프리 에어볼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칩에 존재하는 패드 쪽에다가 처음에 와이어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PCB의 리드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끌어내려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접합을 시켜주는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필러리에서 나온 와이어에다가 우리가 스파크를 가하는 실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와이어 본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이렇게 위쪽에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IC 칩 중에서 패턴이 위쪽으로 이제 향해 있는 페이스 업 방식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페이스 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패턴면이 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패턴면이 위로 노출이 되어 있어도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PSPI라고 부르는 그런 고분자로 표면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면이라고 해서 바로 막 정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인 연결은 이런 패드, 와이어 본딩 제품이라면 패드라고 부르는 곳을 통해서 정기적인 인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플립칩 제품은 뒤에서 보겠지만 숄더 범프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고 숄더 범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또 PSPI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에 이런 패드가 존재한다면 PCB에 연결이 되는 위치는 이런 리드라고 부르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리드라고 부르는 곳에 이런 와이어들을 같이 이제 연결을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캐필러리에서 와이어가 나오고 스파크를 튀기면은 이렇게 프리 에어볼이 만들어지고 프리 에어볼이 만들어진 상태로 IC 칩의 패드 쪽에다가 처음에 볼 본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볼 본딩이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렉이라고 부르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PCB의 리드 쪽으로 이제 쭉 빼준 다음에 PCB의 리드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끊어주는 이제 웨지 본딩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볼 본딩이라고 부르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웨지 본딩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하면은 웨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지 본딩 같은 경우는 비벼서 끊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볼 본딩이랑 웨지 본딩이 이렇게 서로가 차이가 존재한다, 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설비가 와이어 본딩을 진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공정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얘가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필러리라고 부르는 곳에서 와이어가 토출이 되고 스파크를 튀겨서 프리 에어볼을 만들고 프리 에어볼을 만든 상태에서 IC 칩의 패드에다가 볼 본딩을 해주고 밑으로 끌어내려서 PCB의 리드 쪽에다 웨지 본딩을 하고 그러한 과정이 이제 한 타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1초에 지금 몇 타 정도를 뭐 진행하고 있는지 정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이어 본딩 설비들이 정말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제 와이어가 뭐 캐필러리에서 잘 토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볼본딩이나 매치 본딩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설비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와이어 본딩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단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 방식을 당연히 메모리 제품은 용량이 늘어나야 돼서 용량이 늘어나려면 이런 칩들이 결국에는 다단으로 많이 적층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다단으로 많이 적층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품들마다 다단 적층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각각의 제품들마다 다 다르고요. 회사들마다 이렇게 쌓는 방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두께가 얇을 수도 있고 더 얇을 수도 있고 두께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제품의 용량이 다를 수도 있고 각각 공정에서 이런 수율들을 다 맞춰보고 이런 제품을 기획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단으로 이제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공정을 또 중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다이어트 필름을 생각을 해보면 에폭시 소재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폭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야지만 경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열에 가하지 않더라도 경화가 되긴 돼요. 근데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경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열을 가하려면 오븐에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혹은 뭐 아래쪽에서 열을 이제 뭐 가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오븐에 넣어줄 거고요. 오븐에 넣게 되면 이 다이어트 필름에서 뭔가 먼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 칩의 표면에 또 오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칩의 표면에 이제 오염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와이어 본딩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다음 층을 다이어트 필름으로 붙여야 되는데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공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반도체에서 플라즈마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정의 목적이고요. 세정의 목적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아르곤을 가스로 이제 활용을 하는 플라즈마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착의 목적인데요. 접착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O2 플라즈마, 산소 플라즈마를 써서 친수성으로 조금 더 만들어주는 그런 접착력을 향상시킬 때 또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식각의 목적인데요. 식각의 목적은 이제 실리콘을 자르기 위해서는 F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SF6나 아니면 CXFX 같은 그런 가스들이 이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패키징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거는 세정과 이제 접착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어드밴스 패키징까지 넘어가게 되면 식각의 목적으로도 가스 플라즈마를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단으로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 다단 적층을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플라즈마 처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와이어 본딩을 할 수도 있고, 와이어 본딩을 하고 플라즈마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면은 두 경우에 다 플라즈마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각각의 회사의 공정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 본딩을 하기 위해서 와이어가 이제 씹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와이어들이 어, 다이어트 필름이 이제 너무 얇으면은 사실은 와이어가 저희가 처음에 IC 칩에 패드에다 연결한 다음에 루비라고 부르는 걸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루비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루비 더 높은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 칩을 쌓을 때 너무나 이제 높이가 안 맞아서 와이어들이 찌그러지거나 뭐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와이어가 눌리면 옆에 와이어랑 연결이 되는 쇼트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스페이서 칩 혹은 더미 칩이라고 부르는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쌓아주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플라즈마는 저희가 제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즈마가 되는데, 기체에 이제 더 강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온화가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정, 식각, 그리고 접착력의 향상의 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플랩챗 패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플랩챗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과는 다르게 솔더 범프를 이제 PCB 쪽에다가 금속 간 결합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와이어 본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 본딩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지 본딩을 통해서 강한 에너지를 넣어서 금속 간 결합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플랩챗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우리가 열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활용을 해서 솔더 범프와 PCB를 붙이는 그런 공정을 저희가 플랫칩 마운트 혹은 이제 FCM 공정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랩칩 마운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요. 그런 소재를 저희가 플럭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런 플럭스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송진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납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스마트폰 쓰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회로가 끊어졌거나 배선이 끊어졌거나 이러면 납땜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납이 안 들어가 있는 요새는 납땜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납땜을 수행을 하게 될 때 금속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을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금속 간 결합들이 더 촉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송진을 예전부터 써줬어요. 왜냐하면 송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뭐 유기산, 활성화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촉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비슷한 소재로 반도체에서는 뭐 플럭스라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자제품에서는 플럭스라고 부르는 소재를 이제 활용을 해주고요. 실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친수성, 뭐 수성의 WF6317이라고 부르는 그런 플럭스 소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플럭스 소재를 활용을 해서 솔더 범프와 PCB 기판의 패드가 잘 접합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솔더 범프, IC 칩 쪽에 솔더 범프가 존재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PCB 쪽에 이제 패드는 어떠한 형상으로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립칩용 이제 패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플립칩용 패드는 이렇게 실제로 숄더 범프를 대응할 수 있게끔 PCB 안에 이렇게 패드들이 각각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 패드들도 당연히 숄더 범프와 잘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속으로 당연히 마감 처리가 이제 되어 있고요. PCB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거의 대부분 다 CU로 만들어진 그런 회로 배선이거든요. 근데 구리로만 저희가 만들어서 구리를 바깥에 노출을 시키면은 당연히 구리가 산화가 돼서 솔더 범프와 결합이 잘 안 되고 전기 전도성이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 처리를 진행을 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금을 코팅을 하게 돼요. 저희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반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진 반지를 쓰면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으로 만들어진 반지 위에 뭐 금을 얇게 코팅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뭐 은의 산화도 막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금처럼 이제 느껴지니까 금반지처럼 이제 보여서 또 기분도 좋아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가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PCB 패드에도 이렇게 뭐 카파로 만들어진 내부 회로가 있다면 가장 표면에는 금으로 마감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럼 금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산화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과 구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확산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금과 구리가 얘네들이 혼합이 돼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혼합이 돼버리면 당연히 구리가 표면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산화가 구리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금과 구리 사이에는 어떤 니켈이라고 부르는 소재, 금속 혹은 뭐 팔라디움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산 방지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실제로 뭐 ENIG라고 부르는 방법, 일렉트로레스 니켈, 그리고 이머전 골드인데, 니켈이라고 부르는 금속은 무전의 도금을 통해서 구리의 표면에 코팅을 해주고, 골드는 이제 이머전 방식으로 코팅을 해준다라는 그냥 그런 뜻이고요. ENEPIG라는 거는 무전의 도금으로 니켈과 팔라디움을 코팅을 해주고 이멀전 방식으로 마지막에 골드를 코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PCB 패드의 표면을 이렇게 금으로 마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이제 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PCB 기판 회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리 패드를 노출을 시킨 채로 그대로 납품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금을 활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구리 표면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개발된 그런 화학 소재를 저희가 OSP 혹은 올게닉 솔더러빌리티 프리저베이티브라고 불러요. 올게닉은 유기, 솔더러빌리티는 솔더 범프가 잘 붙을 수 있게끔, 솔더링이 잘 될 수 있게끔 프리저베이티브 보존해주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OSP를 구리 표면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처리되지 않은 CU 표면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구리 호일을 오븐에다가 넣게 되면 열이 가해지면 산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OSP가 존재하지 않으면 산화가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OSP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구리의 반짝이는 표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구리 패드가 어떻게 OSP를 통해서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화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OSP라고 부르는 이러한 화학 소재의 주성분은 벤즈 이미다솔일 수도 있고 이미다솔이라고 부르는 계통의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화학 구조식은 안에 질소라고 부르는 그러한 원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소가 구리와 함께 착물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착물이라고 부르는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밀착이 될 수 있게끔 서로 결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OSP를 이렇게 구리의 표면에다 발라주게 되면은 구리 표면과도 이렇게 착물을 이루고 그리고 구리 표면에서 나온 이런 이온들과도 착물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된 상태로 구리 패드의 표면에 OSP가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밀착이 된 상태에서 달라붙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대기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대기에 존재하는 어떤 기체들이 구리 표면까지 이제 파고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플럭스를 이제 어떻게 도포하는가, 뭐 플럭스를 도포하거나 디핑을 하거나 사실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PCB 패드의 표면에다가 이런 스텐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스텐실이 구리 패드의 이제 형상으로 이렇게 뚫려 있으면 플럭스를 여기에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통해서 쫙 밀어주게 되면은요. PCB 패드의 표면에 이렇게 플럭스가 도포가 된 상태로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플럭스가 이제 끈적끈적한 송진이면 당연히 끈적끈적하겠죠.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솔더 범프를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애초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접합이 일어나서 PCB 패드 표면에서 칩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스텐실을 통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거를 저희가 도팅이라고 부른다면 실제로는 이제 플럭스를 숄더 범프 쪽에다 찍어주는 디핑이라고 부르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숄더 범프를 플럭스 쪽에다가 이렇게 어, 디핑을 한 다음에 숄더 범프에다 플럭스를 묻혀서 PCB 패드 표면에 이제 안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가 열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리플로우 오븐이라는 게 필요해요. 리플로우 오븐이라는 건 결국에는 열을 가할 수 있는 오븐이고요. 그 열을 가하는 공정을 저희가 리플로우라고 부른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MRMUF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HBM을 만드는 방식이 이 MR이라는 게 매스 리플로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열풍을 가할 수 있는 오븐에다가 HBM 제품들을 넣어서 이제 결합을 이루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매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로 공정 중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솔더 범프와 PCB 패드가 결합이 되고요. 리플로 온도 및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도씨에서 260도씨 내외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플로 오븐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제 긴 이유는 내부에 이제 벨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리플로 오븐 안에서도 열을 가할 수 있는 구간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 설정을 통해서 최대한 솔더 범프와 PCB 패드의 금속금속간 결합이 잘 설계가 일어나게끔, 잘 접합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그런 공정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리플로 온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라는 거는 이제 템페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짜주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로 오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각 구간에 이제 온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각 구간에 이제 온도를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반도체 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별로 다른 두께도 가지고 있고 숄더 범프의 개수도 다 달라요. 그리고 숄더 범프에서도 우리가 PCB 패드에 이제 부착이 될 때 플럭스를 얼마나 도포할지 아니면은 마감 상태가 어떤지 숄더 범프의 크기가 어떤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속 간 결합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템페처 프로파일, 리플로 오븐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어떠한 온도들을 가해야지만 얘네들이 잘 접합이 일어날까라는 거를 이제 짜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맥스 온도가 뭐 260도 정도이고, 두 번째는 230에서 250도인데, 이 온도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처음에는 조금 빠르게 올려주다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바뀌었다가, 또 조금 더 빨리 올려줬다가, 그다음 맥스 온도에서는 10초 정도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냉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온도까지 빠르게 쫙 올려버리면은, 금속이 당연히 열 파괴, 열에 의한 피로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처음에 좀 빨리 올리다가 적정한 온도에서부터는 이제 약간 평탄도가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맥스 온도까지 올려서 냉각을 시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페처 프로파일이 실제로 이제 금속 간 결합이 잘 일어나는데 이제 굉장히 유효한 우리가 템페처 프로파일을 잘 짜야지만 금속 간 결합들이 이제 잘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속 간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를 때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혹은 IMC라고 부르고요. 이 IMC는 사실은 이제 합금의 한 종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금속이 아니고요. 이 합금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적인 금속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은 브리틀해요. 그러니까 잘 깨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얘네가 뭐 튼튼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취약해서 또 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형성을 하게 되면은 또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더 범프와 패드가 연결된 자리에서 형성된 IM 시리즈 보게 되면은요, CU3SN, CU6SN5 뭐 이러한 형태로 CU와 SN이 뭐 섞이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이제 뭐 H도 존재하겠죠. 걔네들이 이제 함께 섞이면서 그러한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양의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를 형성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근데 아까 많이 형성이 돼도 안 좋지만 너무 적게 형성이 되면 접합 자체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어떻게 잘 형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템페처 프로파일을 통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MC가 이제 형성이 너무 많이 되거나 너무 적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숄더 범프가 뭐 가운데가 터져버리거나 옆에가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숄더와 이제 PCB 패드 사이에서 어떠한 뭐 계면 박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숄더 쪽에서 이제 너무 많은 금속들이 딸려 나가면서 피놀이 형성이 되거나 이러한 다양한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템페처 프로파일을 잘 짜줘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징의 이제 전반부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후반부 공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